자, 2021년 지방직구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 이제 총평이 있는데 한 3개년간의 문제 비율은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문학이 한 8문제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한자 어휘 한 2문제, 어휘 2문제, 뭐 이런 방식으로 문법도 한 2-3문제, 거의 크게 이 틀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출제는 지방직과 국가직이 다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라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는 어휘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아니, 국어사까지 이제 들먹거리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처박힌 내용이죠. 그 다음에 비문학의 가장 두드러진 점이 이제 19번, 20번의 그 추론 문제가 약간 논리학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까다로우셨을 것 같은 비문학들이 있어서 점수 때는 비교적 나름 이제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 근데 이제 내용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변별력이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떨 것이냐는 문제를 전체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문법을 놓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문법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고 컴팩트하게 돌리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법이 어렵지 않게 나오되 범위는 그대로니까 이번에도 뭐 되게 수업 때 했던 것이긴 한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 역시. 그리고 이제 좀 작년에 되게 쉽게 나왔었는데 올해 비문학에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면서 비문학의 연습이 꾸준하게 필요하다. 심지어 약간 피셋에 가까운 듯한 느낌을 받았던 한두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고난도 비문학 독해 파트를 또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만 잡는 문제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다루기는 사실 좀 그게 그 주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법을 빠르게, 독해에 대한 확고한 연습, 한자는 정말 답이 없는 스타일로 나왔고, 요번이 또 다음에도 이렇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한자는 여전히 보통 기본적인 실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한자를 버리고 간다 치더라도 나머지에서 요번에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이었고요. 1번 문제부터 이제 하나씩 보시면 1번에 이제 언어 예절 문제로 난이도 하죠. 기본이죠.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 계시다는 직접 높임에만 써야 되고 간접 높임에 못 쓰기 때문에 있으시겠습니다로 바꿔줘야 됩니다. 두 번째, 시누이에게 부르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손 아래인지 손 위인지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손 위가 되면 이제 형님이 되겠고, 누나면 남편의 누나가 아니라 남편의 여동생인 경우는 아가씨. 그래서 여기서는 고모가 아니라 형님 또는 아가씨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고요. 4번에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거의 뭐 기본반에서 하는 거잖아요. 부인이라는 말이 높임말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지칭하거나 호칭해서 부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집사람입니다, 내 안사람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정도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2번도 굉장히 쉬웠죠. 주된 서술 방식 되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이 메밀꽃 필 무렵에 아름다운 묘사 장면입니다. 그 소설에서 가장 시적이라고 불리는 시적 묘사 같은, 거의 시를 한 편의 아름다운 시를 읽는 것 같은 묘사여서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죠. 바로 묘사였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비문학인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2번 선지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다. 그게 쉽지 않은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가지 보면 공연 예술 무대에서 이미 사용되는 표현 기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섞여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밝히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전반적인 딱 특정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전체 내용에 걸쳐서 얘는 무대 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뭐 그다음 위쪽에 보셔도 따라서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경우다라는 말에서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세 번째 줄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3번에 방해가 되지 않아 정면 반박했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4번에 이제 마지막에서 저작권법은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에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는 면에서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고쳐 쓰기도 굉장히 쉬웠죠. 파놉티콘에 대한 이야기인데 파놉티콘이 중앙에 간수가 있고 그 둘레를 죄수들이 이제 배치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죄수들이 실제로 교도관이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사실 이 어감도 사실 아니죠. 이 어감도 아니고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의해서 스스로를 감시한다는 말에서 앞에 감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스로 감시한다니까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없을로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다수가 이거 소수가 통제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간수가 여러 명의 죄수를 감시하니까 소수에 의한 다수의 통제죠. 이거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정답이 2번이 돼야 되고 3번에는 인터넷의 동시성이라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신변에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한다라는 말에서 익명성으로 바꾸는 게 맞겠고요.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한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네티즌들이 활동한다니까 특정인이 아니라 아주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되게 낯선 시였어요. 5번이 김소월의 산인데 근데 기본적인 맥락에서 풀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 산새가 오리나무 위에서 울어요. 우는 존재죠. 산새는 왜 우노? 심해산골 고개령을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루길 7, 80리.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어. 여러분 산새가 우는 것이 지금 보면 화자가 15년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15년 정부는 못 잊겠네라고 하면서 화자도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산새도 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반되는 처지가 아니라 같은 처지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7, 80리 떠돌이의 삶이죠. 나그네로서의 니은의 방랑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디귿이 불귀 돌아갈 수 없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인데 이게 여러분 이국지향의식이 다른 나라를 향한다 즉 다른 나라를 꿈꾼다 이 말인데 이게 지금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뭔가로. 근데 이게 무슨 이국지향의식이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되게 쉬웠죠. 그리고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리을은 시적 화자가 지닌 분노의 정서 우는 것은 무슨 분노겠어요. 비애의 정서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는 것은 이제 2번밖에 없겠습니다. 6번도 소설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그 본문에 보시면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택지에 신뢰할 수 없었다라는 말인데 좋은 여자라고 인정하는데 무슨 신뢰의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능력이 있어야죠. 같이 가라 그랬더니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백화랑 이별을 한 것이지 신뢰를 할 수 없어서 이별한 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씨는 함께 떠날 것을 권유했고 백화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 영달은 신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못 떠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얘기한 것은 고마움 때문이 맞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7번. 자, 예상했던 이제 순서 맞추기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쉬웠죠. 난이도가 비문학에서 어려운 문제를 넣었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크게 낮췄어요. 보면 말투가 감수해야 했다, 손색이 없다, 떠오르고 있다인데 가만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장이 와야 되니까 이 가가 제일 뒤쪽으로 와야 될 거다라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에 보시면 그 아픔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앞에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이 바로 나에 있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 그걸 그 아픔으로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라 앞에 나가 와야 한다. 나라만 잡으면 사실은 선택지에서 나라가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이가 없게도 말이죠. 되게 쉬운. 나라만 잡아도 끝나고 가가 제일 뒤에도 잡아도 끝나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으로 가는데 그 아픔만 잡아도 된다. 너무 쉬운 거죠, 사실. 이 정도 나오면. 정답은 4번이었고요. 8번은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사람의 대화에 둘 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 라고 하면서 지금 동감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데 1번에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내용 요약 방식이 이제 개조식인데 이걸 요약한다고 처음 말한 사람은 B입니다. A가 아니라 B죠. B가 제안했고 A는 그냥 그렇게 하면 근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 제기를 했지 제안을 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에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다른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렇겠네요. 그렇게 요약하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라고 말고 다른 입장이 아니라 같은 입장이 된 것이고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난이도 하 수준의 화법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평이한 문제들이 계속되죠. 다음 글에 대한 이해인데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한 글입니다. 중간에 네 번째 줄에 청소년 의회교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1번 선지가 이제 여기서 맞는 것이 되겠죠. 또 이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운영 방안의 그 뒤에 보시면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2번 선지도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겠죠. 3번에 A시에서 시행된 청소년 의회 교실에서 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장 시설을 사용하도록 지원해 주었다도 이제 본문에 나오죠. 금방 읽었던 바로 그 뒷부분부터 보시면 또한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제 3번 선지에 대한 내용이 뒷받침이 되는데 4번을 딱 보는 순서가 그쵸? 의원 선서 다음에 자유 발언 다음에 조례안 상정한 다음에 찬반 토론 다음에 전자투표의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요 자유 발언과 선택지가 조례안 상정이 서로 바뀌었다. 이건 뭐 난이도 역시 하 정도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상식이 없죠,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죠. 예전에는 수업 때 가난을 제가 동음 탈락이라는 탈락 쪽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목과에서 모과가 되고 갓난에서 가난이 되는 요 단계거든요. 어원이 갓난입니다. 한자. 갓난신고라는 한자 성어의 갓난인데 설명을 해놨지만 그 갓난과 가난이 함께 나타나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괴롭다는 의미로 바뀌면서 15세기부터 이미 가난이 보이는데 15세기에 갓난으로 나타났다가 19세기에 공존하다가 결국 가난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은 갓난에서 니은이 탈락한 결과물이다라는 설명이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리다인데 영어는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었을 테고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 의미로 바뀌었다. 자, 이제 수탁이 요것도 이제 설명을 맞춤법 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히읗 종성체요. 근데 이게 이거랑 같아요. 이거 다르다고 생각하셔서 히읗 종성체연을 밑에 깔고 간다는 뜻이거든. 얘가 히읗 종성체연이라고. 히읗을 종성에 달고 다닌다. 그래서 이거 같아요. 다르다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히읗이 관여하면서 수탁이 되겠죠. 거센 소리로 바뀌는 축약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4번에 점잔타는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잔이에 하다가 붙어서 형성된 말이 아니라 그 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얘는 점지 아니하다의 준말이 점잔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잔이에서 하다가 붙은 게 아니라 점지 아니하다가 축약돼서 점잔타 됐다가 이게 국외음화 되면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면서 점잔타. 그리고 이제 반모음이 탈락해서 점잔타. 이 3단계를 거쳐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쓰는 어휘들의 어원을 통해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밝히는 문제. 아마 제가 지금 역대 문제 중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요. 10년간에서도 없었던. 이것까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수업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쉽지 않다. 이런 거는 이제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도 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교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의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는 사실 이제 어렵지 않았죠. 혐오라는 것이 있는데 혐오 현상이라는 것이 외계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선행을 한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감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고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고 혐오는 증상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혐오나 증오 그 자체를 사회악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해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혐오는 증상이니까 혐오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알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당연히 추론을 해낼 수가 있죠.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혼동하면 곤란하다고 말을 했고요.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가 이제 숨겨진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뭘 밝혀야 된다? 근본 원인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감정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본문에서 1번과 4번은 아예 본문 내용일치 자체가 안 되는 선택지였습니다. 이것도 난이도 하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되게 낯선 시,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는 시입니다. 근데 뭐 너무 한글 해석 다 좋고 어려운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이 멋진 초가 정자가 있고 숲풀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고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린다라는 걸 보니 화자가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리는 공간이 초가 정자겠죠. 그리고 이제 오솔길 나오고 술 나오면 풍류인 거예요. 자연 친화 풍류야. 온갖 꽃 속에서 높다랗게 앉아있네 라는 말은 왜 굳이 높다랗게 앉아있다고 말을 했을까?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연한 태도다. 이게 아닌 것만 잘 골라내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초과정자는 공간적 배경인데 이게 무슨 시간 흐름에 따른 시상 이거 너무 쉬웠어요. 쉬워도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럼 디귿에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있구나 해서 여기만 그대로 것만 대조죠. 대조. 대비죠. 대비. 자연은 그대로인데 누대는 비어있다. 대비를 통해서 자연에 대비되는 쇠락한 인간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꽃잎을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안타깝구나. 봄바람은 붉은 꽃잎을 흔드는 어떤 존재죠. 그런 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쉬웠어요. 이것도 난이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극명한 문제의 이 난이도 차를 보여주는 문제였다 보시면 되죠. 13번.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어휘.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거 많이 틀렸겠구나. 그러다 이걸 쌍둥이 문제를 만들어봤자 몇 문제 못 나와요. 왜냐하면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한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슬하의 슬이 무릎입니다. 이게 이제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말할 때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저 슬자가 무릎 슬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는 수완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의 수완입니다. 이를 꾸미거나 치러나가는 재간인데 저게 손수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수완이 좋다는 손으로 뭘 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축인데 각축이 싸운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싸울 축이라고 본다면 각이 뭐겠느냐를 봤을 때 각이 신체의 음이 다리각이 있어요. 다리각이 있거든요. 근데 다리로 싸우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다리로 뭐 태권도 발차기 할 거예요? 닭싸움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 어간이. 저게 이제 뿔싸움이죠. 뿔싸움. 뿔로 짐승들이 싸우는 것을. 각은 원래 뿔을 의미하는데 짐승이 뿔을 잡아 붙잡으면 돼서 그 뜻이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는 신체가 아닌 뿔이었다.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사업단의 발족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만들고 시작한다는 뜻인데 이 족자가 발족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체 단어로부터 나오게 된 말들을 물어볼 수는 있겠다. 한자 어휘가 다 한자 어휘죠. 한자 어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만들어봤자 몇 문제 못 만들 것 같은 어휘면서 사실 한자 어휘인. 사실 어휘인데 한자를 모르면 안 되는. 이걸 어휘라고 해야 될지 한자라고 해야 될지 애매한 성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정답은 이제 3번이었고요. 14번도 참 전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두 개의 그 고전 소설을 보여주고 하나는 이제 홍계월전이고 하나는 장기전입니다. 홍계월전에서 계월이 여자 옷을 벗고 갑옷과 투구를 갖춘 후에 명령을 시킵니다. 군사를 시켜서 보국에게 명령을 전하여서 보국이 명령을 보고 화가 머리까지 났지만 위험을 보았기 때문에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이제 군문에 대령했고요. 근데 계월이 좌우를 둘러보면서 어찌 이다지도 거만한가 어서 예를 갖춰 보이라라고 말하니까 이제 겁을 내어서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광경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계월은 보국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문제가 애매했던 게 갈등 상황은 사실 여기서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갈등 상황이 사실 찾기 어려워서 제가 답을 유보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까투리가 장기가 고집을 끝내 굽히지 않아서 까투리가 어떻게 물러나요? 경황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물러나 버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까투리는 적극적이진 않죠. 이 기억의 홍계월의 계월은 적극적입니다. 근데 그게 갈등 상황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극적인 건 맞아요. 명령해서 그 사람을 대령시키고 소리 지르고 호령하고 막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얘는 이제 소극적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막 위로하라고 이제 막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뒤에 얘기가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상대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데 기역만 우월하고요. 니은은 우월하지 않죠. 기역이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면 니은도 비판한다고 봐야죠. 기역도 비판하고 니은도 비판하죠.
기억은 이게 저는 애매했다고요. 갈등 상황이 과연 있는가? 근데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다는 맞아서 제가 이제 물음표를 쳐놓고 넘어갔었죠. 근데 기억의 주변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반응은 적대적인 반응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답이 없구나. 그러면 3번이겠구나. 근데 문제를 조금 제가 볼 때는 선택지를 잘못 냈던가. 갈등 상황이 사실 뭔지 안 보이잖아 그냥. 갈등 상황이 딱히 없고 그냥 갑자기 명령해가지고 대령시키고 이게 과연 그 적극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인가는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가장 적절한 건 이거밖에 없어서 답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5번 맞춤법.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불필요한 접사 이의 사용이었죠. 설레이다 게이다 설명하면서 맨날 제가 적어드렸죠. 설레이다. 여기 나오는 헤매이다. 그리고 1번에 되뇌이다. 날씨가 개이다. 그 다음에 냄새가 배이다. 불에 대이다. 이런 단어들이 아예 쓸 수가 없는 말이죠. 이를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뇌이다는 틀렸고 되뇌는이 돼야 되고 헤매이고가 아니고 헤매고가 돼야 되고 매이기는 그냥 매기가 되겠죠. 이렇게 적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끼다라는 말이 끼다의 피동형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문제로 그 옆 차선에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끼어들기야, 끼어들기야? 끼어들기죠. 끼어들면 안 되죠. 끼인 채로 들어가면 차가 완전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서 들어가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것은 여기서는 피동이 안 되는데 피동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는 피동용을 쓸 수 있는데 목이 메이다는 안 된다. 목이 메다만 된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업 때 했던 거라. 자, 16번이 어려웠죠. 사람을 뜻하는 접사들인데요. 소방관의 관, 같은 관, 장관, 서기관, 보좌관, 법관, 외교관, 재판관, 경찰관 할 때 저 관리할 때 관을 씁니다. 이번에 과학자도 사람을 뜻하는 과학자, 기자, 학자, 노동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자를 쓰는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연구원인데 원을 쓰는 단어가 공무원, 우리 공무원, 연구원, 회사원, 승무원, 경비원, 종업원, 국회의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답이 되죠. 사자가 일사자가 있고 선비사자가 있고 스승사자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직업군의 이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쓰는 단어예요. 박사, 변호사, 중개사, 조종사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일사자를 쓰는 사람이 뭐냐면 약간 전부 다 판결하는 쪽입니다. 판사, 검사, 감사, 감사원장 할 때 감사가 일사자를 쓰죠. 또 스승사자는 병원이나 가르치는 직업군의 스승사자를 쓰는 거죠. 의사, 교사, 목사, 간호사, 약사. 병원 의료 계열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 계열에는 스승사. 그 판단하는 쪽이 일사.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것이 이제 스승사를 쓰게 되는 거죠. 선비사자에서 이게 사인데 쓰임이 이제 한자가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이것도 다루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이런 문제는 거의 내지 못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제 찍어서 맞췄는데 아무리 봐도 변호사가 일사자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게 검사 반대가 변호사잖아요. 같은 사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건 좀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다.
17번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은 패스트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패스트라는 전염병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1번이죠.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의 발생을 섬에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이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들로 인해서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 이제 회의하는 내용이 이제 2번 약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선지와 이제 3번 선지가 그 다음 남았는데 죽음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을 여러 방향에서 변화시켰는데요. 삶과 죽음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새롭게 사유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계가 있어요. 금방 죽음에 대한 경험이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새롭게 사유하게 됐죠. 그 결과가 이제 여기 나와요.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고 이게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인체 아름다움이 재발견되는데 지금 제가 늘 말했죠. 비문학에서 방향이라고 방향. 원인과 결과의 방향을 뒤집는다 이랬잖아요. 딱 뒤집었죠. 3번은 예술가들이 인체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얘 때문에 얘가 이루어진 거죠. 두 단계를 거쳐서 화살표가 방향이 얘 때문에 얘가 나오고 얘 때문에 얘가 나오고 얘 때문에 얘가 나오고 두 단계 거쳐서 얘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건데 선택지는 얘 때문에 얘가 나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틀렸지. 제가 늘 말하던 그 변화의 방향을 뒤집는다. 딱 나왔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보셔야 되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여전히 신봉하던 의사들에게 해부학적 지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에 안 했고 미술가들이 오히려 해부학에 관심이 많았다 해서 4번 선지도 지지를 받습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가보죠. 18번의 한자성어는 뭐 툭 던지는 한마디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식을 해집는다 라고 해놓고 선택지 4개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3, 4회 이상에서 다 나온다고 했죠. 촌철살인 만약에 그게 안 나왔으면 3개가 원래 알고 있던 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1번은 정말 많이 나왔죠. 교원정색. 아부하고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비굴한 얼굴빛이죠. 촌철살인은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아주 감동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전곡을 찌르는 그런 이제 토론을 잘하는 사람한테도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언행일치가 나왔는데 이건 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택도 없는 얘기고요. 가다망설도 택도 없어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그냥 2번이었어요. 아부하는 거 아니고 소문 아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아니고 이게 한마디가 툭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사람 가슴에 꽂혔다. 감동하게 했다. 이런 거니까 더 정확하게 촌철살인이 되겠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19번 이게 여러분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한번 잘 보세요. 논리 실증자들에 따르면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자 과학일 경우는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은 자, 이 말은 과학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이거 not이죠, not. 만약에 문장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한다면 과학은 전부 다 유의미하니까 무의미한 문장이라면 과학은 아닌 거죠. 이 반대니까 여기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소위 검증 원리, 무의미, 유의미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이제 검증 원리를 제시했어요.
이걸 통해서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 자, 경험을 통해서 이게 사실 단데 참이나 거짓을 검증하게 되면 유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문장은 검증이 안 되는 문장은 무의미한 거죠. 그럼 여기서 유의미, 무의미의 기준이 뭐냐면 검증의 여부인 거예요. 검증의 여부. 그런데 선택지 2번을 보시면 이제 2번과 3번을 보세요.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여러분 유의미한 건 참과 거짓을 검증이 가능한 문장이고 여러분 이게 과학의 문장이 유의미하지만 과학이 아닌 문장도 유의미한 문장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과학만 유의미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과학의 문장들만 유의미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과학이 아닌 문장도 참과 거짓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면 유의미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 짓는 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아니 경험되지 않은 게 아니고 경험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경험해서 참과 거짓을 밝혀지면 유의미. 기준이 이거라니까 검증. 경험의 여부가 아니고 검증 여부라고 검증. 그러니까 되게 말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근데 뭐야 이거는. 검증이 아니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봐요.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합니까? 참과 거짓으로 나뉘면 유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인 문장도 유의미하고 거짓인 문장도 유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 문제였죠. 말장난 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차근차근히 가면 별로 어렵지 않은 건데 이제 이게 요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 중간에 끼어 있었잖아요. 시간을 많이 뺏긴 거야. 그래서 이제 19번, 20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씨 무슨 말이 돌고 도는 느낌이 드니까 엄청 당황했고 아마도 이제 급해서 마지막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고 막 더 이런 글은 안 보이겠죠. 눈에. 그래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 이번 아마 오답률 아마 최고일걸요 이게. 마지막 20번 문제도 약간 비슷한 문제인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에 자유의지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서 말입니다.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가 아니야.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어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야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컴퓨터는 결정론적 시스템의 지배를 받으니 자유의지가 없겠죠. 컴퓨터는. 그리고 자유의지가 없으면 도덕적 의무도 귀속시킬 수가 없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론적 지배, 선택지 하나밖에 없음.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음. 자유의지가 없으면 도덕적 의무도 없음.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고 도덕적 의무로 귀속시킬 수 없죠. 동그라미.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겠죠. 이게 귀속시킨다는 건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뒤집은 거야, 뒤집은 거.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결정론적인 시스템이고 걔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잖아요. 답이 이제 4번이 되는데 19번, 20번의 배치로 봤을 때 아마 시간이 굉장히 멀어서 쫓기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안 들어오는 거지. 이제 이런 말장난 같은 문제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에 쫓기지 않았다면 어렵지 않았는데 아마도 시간에 쫓기면서 되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제가 느끼는 모습은 출제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어휘부터 시작해서요. 그 말인즉슨 범위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너무 많은 범위를. 그럼 여러분 이제 뭐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는 늘 하시던 문법과 독해, 비문학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과 비문학 독해랑 그 다음에 이제 고전은 원래 기본으로 잡고 가시는 거예요. 컴팩트하게 빨빨빨 돌려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면 맞힐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나머지 지금 같은 낯선 문제, 요번밖에 안 나올 만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풀이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할 일 제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방법은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어휘를. 그 뭐 어휘 어디까지 공부할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똥 밟았다. 진짜 약간 똥 밟은 거예요, 문제가. 그게 이제 상식이 있으면 푸는 거고 상식이 없으면 못 푸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런 언급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는 있고 문제로 이제 어원을 분석하는 문제로 많이 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했죠. 여러분이 이제 문제로 만나시게 되겠죠. 그럼 내년 또 안 나온다고 이게 어휘가. 뻔하다고 다른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기에는 제가 고난도 문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분야를 딱 정해서 이 분야 몇 문제, 이 분야 몇 문제 이렇게 정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좀 힘드실 수 있다. 하지만 공부하는 방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항상 문법과 독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 올해 시험은 오히려 더 많은 그 뭐랄까 과제를 남겨주는 거죠. 이거 다음에는 어디를 내겠다는 걸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한때 반의 관계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문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 강의량이 많으신 분들은 다 넣겠죠. 올인원 강좌 막 120강짜리 이런 분들은. 저는 컴팩트하게 갈 거라 이런 강의를 기본 이론이나 이런 방에서 못 해요.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이제 문제풀이를 좀 더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도 결국 그 말은 여러 교수님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매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다. 저도 스타일에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내는 스타일이 항상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미러링으로 바꾸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를 많이 내봤는데 여러분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문제집을 다양하게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 어휘는 따로 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고요. 어휘는 그렇게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만나면 되고 오히려 이제 추론적 독해를 준비를 해야 된다. 독해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하는 문제. 이번에는 순서 맞추기가 쉬웠지만 순서 맞추기 문제.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역시 그 내용 전개 방식이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묘사. 근데 원래 그 두 개가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어려웠던 비문학의 영역들에 대한 대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던 것에 막 엄청 커다란 공부를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해봤자 다음에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음에는 오히려 고유어가 나오든가 뭐가 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라는 게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하기 힘든 거죠.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 분야를 다 언급은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이 힘들죠. 이제 어쩌겠습니까? 시험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대비를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본은 문법과 독해는 바뀌지 않는다.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지방직 9급 A책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치신다고. 자, 성적 잘 나와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